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장 스레드와 태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MS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입력받은 문자나 그림을 표시하면서도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문법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레드를 다루는 방법을 익힙니다. 특히 태스크 클래스와 태스크 리절트 클래스 그리고 패러렐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싱크 한정자와 어웨이트 은산자를 이용한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프로세스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프로세스는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 메모리에 적재된 인스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word.exe가 실행 파일이라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한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갖습니다. 운영체제에서 CPU 시간을 할당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스레드입니다. 이 그림은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예제는 이 그림의 프로세스 3과 같이 단일 스레드 구조라서 한 가지 일만 하게 됐던 거죠. C샵 코드에서 스레드를 다루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멀티스레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대화형 프로그램에서 응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비해 스레드는 메모리와 자원 할당을 하는 작업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경제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멀티 프로세스 방식에 비해서 멀티 스레드 방식이 자연 공유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소켓이나 공유 메모리와 같은 IPC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멀티 스레드 방식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이 스레드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변수를 이용해서 스레드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단점도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멀티스레드 구조의 소프트웨어는 구현에 많은 애를 먹을 수 있고요. 까다롭고 테스트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스레드는 오히려 성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작업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 빈번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마지막 단점은 멀티스레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자식 스레드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 멀티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 프로세스 죽는 것 이상으로 영향이 확산되지 않지만 멀티스레드 구조에서는 자식 스레드 하나가 죽으면 그로 인해서 부모 프로세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스레드 다루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ET 프레임워크는 스레드를 나타내는 클래스로 system.threading.thread를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순서는 먼저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스레드가 실행할 메소드를 매개 변수로 해서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thread.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레드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thread.join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그러면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실제 스레드가 메모리에 적재되는 시점은 여기 T1이라고 하는 스레드의 인스턴스가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입니다. 이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면 CLR은 스레드를 실제로 생성해서 이 do someth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 있는 t1.join 메소드는 블록되어 있다가 do something 메소드의 실행이 끝나면, 즉 t1 스레드의 실행이 끝나면 반환되어서 다음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t1.start로 t1 스레드가 실행이 되어서 메인 스레드에서 분기가 되고요. 다시 join 메소드를 실행해서 스레드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join 메소드가 반환되고 나면
프로그램의 흐름은 다시 메인 스레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기본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직 스레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제일 먼저 T1 스레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T1.start 메소드를 호출해서 새로운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에서 분기되어 실행이 됩니다. 이때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슬립 메소드를 호출해서 다른 스레드도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CPU의 점유율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T1 스레드의 do something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이 포문도 반복돼서 실행이 되게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T1.join 메소드를 호출해서 T1 스레드의 실행이 끝나면 반환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스레드가 스타트되고 do something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메인 스레드도 실행이 되다가 do something 메소드를 실행한 스레드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반환하고 최종적으로 피니시드를 찍고 끝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에서 동작하는 스레드를 어떻게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을까요? 동작 중인 스레드를 종료시킬 때는 스레드 객체에 abor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abor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CLR은 그 스레드가 실행 중이던 코드에 thread abort exception을 호출합니다. 만일 예외를 잡는 코드가 있다면 예외 처리 후에 finally 블록까지 실행한 다음 스레드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abort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동작하던 스레드가 즉시 종료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T1 스레드의 start 메소드로 스레드가 분기되고 중간에 abort 메소드가 호출되면 스레드 등지를 시도합니다. 자원을 독점한 스레드가 자원을 해제하기도 전에 abort 메소드가 호출되면 다른 스레드가 이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abort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abort 메소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도중에 강제로 중단해도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업이 좋은 대상이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예제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rting thread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는 메인 메소드 내에서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keep aliv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매개 변수로 넘기고 있습니다. 47번 줄에서 start 메소드를 호출을 했고요. 52번 줄에서 이렇게 abort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keep alive 메소드 내에는 try 문으로 실행 코드를 감싼 부분이 있고요. 만약 예외가 발생하면 thread abort exception 예외를 잡을 수 있도록 캐치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finally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thread exception이 발생해서 캐치절이 동작하게 되면 finally까지 실행이 된 다음 실제 스레드 종료가 발생하겠죠.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스레드가 스타트 된 다음 중간에 abort 메소드를 호출했죠. 그리고 예외가 캐치되고 난 다음에 클리어링 리소스라고 하는 finally 절 내에 코드가 실행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finished가 실행이 됐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레드의 수명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태어나서 소멸할 때까지 여러가지 상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스레드의 모든 상태를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스레드 스테이트 열거형에 정의를 했는데 이 표에서 나타난 10가지입니다. 스레드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스펜드 상태이면서 웨이 슬립 조인 상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상태이면서 스탑드 상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래그스라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합니다. 플래그스로 수식하는 열거형은 비트필드처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연산이 가능합니다. 또 스레드의 상태 변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ort 상태의 스레드는 절대로 러닝 상태가 되지 못하고요. 러닝 상태의 스레드는 unstarted 상태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스레드 상태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로 변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백그라운드 상태는 단지 스레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레드 스테이트의 각 요소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스레드 스테이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작성을 했고요. 두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현재 스레드 스테이트를 출력하는 프린트 스레드 스테이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메인 메소드에서 이 프린트 스레드 스테이트에 스테이트 열거형을 넘겨서 각각의 값들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코드처럼 이제 스레드 스테이트 열거형 값들은 비트 필드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연산이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레드 스테이트 열거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1가지의 상태가 있고요. 이 상태의 각각의 열거 값들을 쭉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스레드가 수행 중인 작업이 강제로 중단되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스레드 인터럽트 메소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메소드는 스레드가 한참 동작 중인 상태, 즉 러닝 상태를 피해서 wait, sleep, join 상태에 들어갔을 때 thread interrupted exception 예외를 던져서 스레드를 중지시킵니다. 이 그림은 왼편에서 thread interrupt 메소드는 스레드가 이미 wait, sleep, join 상태에 있을 때 즉시 중단시키는 경우이고요. 오른편은 스레드를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wait, sleep, join 상태가 되면 스레드를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thread.interrupt 메소드는 앞서의 abort 메소드보다는 신사적이라서 최소한 코드가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thread.interrupt 메소드는 사용법이 앞서의 abort 메소드와 똑같습니다. 이제 이 thread.interrupt를 사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interrupting thread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작성을 했는데 코드의 내용은 앞서 aborting thread에서 작성했던 코드와 유사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keep alive 메소드 내에서 spin wa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메소드는 sleep과 유사하게 스레드를 대기는 하게 하는데 sleep과 달리 스레드가 러닝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spin wait을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60행에서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스레드가 러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인 앱 내에 있는 메인 메소드 내에서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스타트 시킨 다음에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31행의 thread.sleep 메소드에 의해서 wait, sleep, join 상태로 들어가고 이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코드는 유사하니 지난번 설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레드가 시작되고 인터럽트가 호출됐을 때 작업이 완료될 때를 기다렸다가 스레드를 중지시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죠. 최종적으로 wait, join, sleep 상태로 들어가면서 인터럽트 되고 리소스가 정리되는 finally 블럭이 실행이 됐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스레드는 파일 핸들이나 네트워크 커넥션, 메모리에 선언한 변수 등 여러가지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레드들이 이런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순서를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갖춰서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의 중요한 사명은 자원을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가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NET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동기화 도구가 락 키워드와 모니터 클래스입니다. 먼저 락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의 스레드로 증가시키는 연산을 한다고 할 때 이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할 때가 많지만 실상은 T1 스레드가 increase 메소드를 한참 실행하다가 미처 연산을 마치기도 전에 T2 스레드가 같은 코드를 실행하고 T2가 아직 연산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T3가 똑같은 코드를 실행하면서 결국 object.count는 0인 채로 연산을 당하다가 3개의 스레드 작업을 마쳤는데도 값은 최종적으로 1에 불과한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스레드가 증가 연산 코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는 그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사용하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장치가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크리티컬 섹션을 만드는 키워드가 바로 락 키워드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부분을 코드로 작성을 할 때
락 키워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락 키워드와 중괄호로 둘러싼 이 부분이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 되고요. 스레드가 이 코드를 실행하다가 락 블록이 끝나는 가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가 절대로 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 락 키워드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객체는 참조형이고요. 참조형이라면 어느 것이든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릭 키워드를 통해서 외부 코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락 디스나 락 타입 오브나 또는 락 오브젝트.getType이나 또는 락의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넘기는 이런 형식의 매개 변수 사용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락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nchroniz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ount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고요. 이 count라는 클래스 안에는 증가시키는 메소드와 감소시키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앱 클래스 내에서 메인 메소드 내에 스레드를 두 개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하는 코드와 제 조인 코드를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락 키워드 부분을 각각의 인크리먼트 메소드나 디크리먼트 메소드 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객체의 상태를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락문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0이 출력이 됐습니다. 만약에 락문을 제거하고 다시 실행시킨다면 아마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레드 동기화 장치는 모니터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몇 가지 정적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monitor.enter라는 메소드와 크리티컬 섹션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monitor.exit라고 하는 메소드가 주인공입니다. monitor.enter 같은 경우는 락 블록의 여는 가로에 해당되고요. monitor.exit라고 하는 메소드는 락 블록의 닫는 가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락으로 동기화했을 때와 monitor.enter와 또 monitor.exit 메소드로 동기화했을 때 코드를 비교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하나 얘기하자면 사실 락 키워드는 모니터 클래스의 엔터와 엑시트 메소드를 바탕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왼편에 락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현한 메소드와 오른편에 monitor.enter와 monitor.exit로 구현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두 가지 차이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락이 모니터의 엔터와 엑시트 메소드의 바탕이 됐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멀티스레드 동기화 예제에서 락 키워드를 썼죠. 근데 이제 그 락 키워드 대신에 모니터 엔터와 monitor.exit로 바꾼 것 뿐이니까 거의 내용은 똑같으니 코드만 잠깐 보고 바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동일한 코드고 여기 increase 메소드 내에서 이렇게 monitor enter, monitor.exit 코드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decrease에서도 마찬가지로 enter와 exit 메소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고요. 그럼 아까 락 키워드를 이용했을 때와 지금 모니터 엔터와 모니터 엑시트 코드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약간 시간이 덜 걸리거나 더 걸릴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락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와 모니터 엑시트나 엔터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동작을 구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동기화 장치 중에서 굳이 모니터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설명하는 웨인 메소드와 펄스 메소드 때문입니다. 이 둘은 락 키워드를 사용할 때 보다 섬세하게 스레드 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락 블록 안에서 호출을 해야 하고요. 웨인 메소드와 펄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웨인 메소드는 스레드를 wait sleep join 상태로 만들고 waiting queue라고 하는 큐에 넣습니다. 이때 이제 다른 스레드가 락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뒤 firs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CLR은 waiting queue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스레드를 꺼낸 다음에 ready queue에 입력합니다. ready queue에 입력된 스레드는 입력된 차례에 따라서 락을 얻어 그 다음에 러닝 상태가 됩니다.
이제 앞서 만든 예제 프로그램 1000번 더하기 1000번 빼기 예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스레드 동기화 부분을 wait과 pulse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waitPulse라는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작성했고요. 앞서 두 번의 동기화 예제랑 유사한 코드니까 달라진 부분만 한번 본다면 카운트 클래스 내에 locked count라고 하는 변수와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두 가지는 스레드가 블록될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locked count는 count 변수를 다른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count 변수는 각 스레드가 너무 오랫동안 count 변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increase 메소드와 decrease 메소드 내에 락 키워드를 사용한 블록을 보면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monitor.wait 메소드를 호출하고 여기서 monitor.pulse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의 동기화 예제보다 이번 예제가 훨씬 더 결과가 빠르게 출력이 됐습니다.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멀티코어 CPU 시대가 되면서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렬 처리 기법과 비동기 처리 기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병렬 처리와 비동기 처리는 멋진 사상이지만 실제로 이들 사상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비동기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장치를 준비를 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프레임워크 4.0부터입니다. 4.0부터 system.threading.task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병행성 코드나 비동기 코드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클래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태스크와 태스크 리절트 그리고 패러렐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threading.tasks 네임스페이스의 주인공인 태스크 클래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기 코드와 비동기 코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기 코드는 메소드를 호출한 뒤 이 메소드의 실행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즉 반환되어야만 그 다음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동기 코드는 마치 궁수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메소드를 호출한 뒤에 메소드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코드는 뒤에서 다룰 async와 await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태스크를 이용해서 비동기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액션 대리자를 받습니다. 즉 반환형을 갖지 않는 메소드와 익명 메소드, 무명 함수 등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태스크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액션 대리자 기반의 무명 함수 선언입니다. 그 다음은 액션 대리자와 액션 대리자를 매개 변수로 받는 태스크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 줄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생성자에서 넘겨받은 액션 대리자를 비동기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thread sleep 1000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액션 대리자는 실행 완료까지 1초가 걸립니다. 이 때문에 printed synchronously라고 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mytask.wait 메소드 호출부에 가서 mytask가 실행 중인 비동기 코드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대기하던 프로그램은 매개 변수로 전달된 비동기로 실행 중인 SOMAction 대리자가 printed asynchronously를 출력하면 종료합니다. 태스크 클래스의 생성자와 태스크 스타트 메소드를 따로 호출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설명을 위한 단계를 보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task.run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 코드는 태스크의 생성과 시작을 단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액션 대리자도 무명 함수로 바꿔서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task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고요. 메인 앱 클래스 내에서 메인 메소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액션 대리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태스크를 이용해서 3개의 파일을 복사하도록 코드를 작성했고요. 여기 2개의 태스크는 비동기로 파일을 복사하고 세 번째 태스크는 동기로 파일 복사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run synchronously라고 하는 메소드는 동기 실행을 위한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은 비동기로 실행이 됐고 한 번은 동기로 실행이 됐죠. 여기서 3번이 동기로 실행이 된 거고 1번, 2번이 비동기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동기 실행 결과를 손쉽게 얻게 해주는 태스크 T-Result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비동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야 한다면 태스크 클래스만으로는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태스크 T-Result는 코드의 비동기 실행 결과를 손쉽게 취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스크 T-Result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 예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는 태스크 클래스의 사용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태스크가 비동기로 수행할 코드를 액션 대리자가 아니라 펑션 대리자로 받는다는 점과 결과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태스크 T 리절트를 활용한 완성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두 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의 목록을 반환할 때 하나의 태스크를 사용한 경우와 여러 개의 태스크를 사용한 경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리절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고요. 메인 앱 클래스를 보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 내에서 이렇게 펑션 대리자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비동기로 수행할 코드로 펑션 대리자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코드도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0에서 10만 사이의 소수를 찾는 결과를 보겠고요. 태스크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0에서 10만 사이의 소수를 찾는데 태스크를 5개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면 태스크를 하나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5개를 사용했을 때 걸린 시간이 이제 태스크를 5개 사용했을 때가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시간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앞서 예제는 모든 소수를 찾기 위해서 for나 for 등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병렬로 수행하도록 코드를 직접 구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병렬 처리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system.threading.task.parallel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패러렐 클래스를 이용하면 병렬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의 형식이 간단해집니다. 이 코드에서 parallel.for라고 하는 메소드는 sum 메소드를 병렬로 호출하면서 0부터 100 사이의 정수를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넘기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개의 스레드를 사용할지는 parallel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판단을 내립니다. 정말 단순해졌죠? 그럼 예제 프로그램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루프라는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코드처럼 소수를 판단하는 isPrim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번에 메인 메소드 내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parallel.f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소수를 판단하는 병렬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레드는 이제 이 패러렐이 알아서 만들어서 실행이 되겠죠. 엔드 타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스타트 타임과 함께 비교를 해서 걸린 시간을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된 실행 파일을 매개 변수를 넘기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0만 사이의 숫자를 매개 변수로 넘겨서 이 사이에 소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앞서 걸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그래머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동기 코딩 방식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async 한정자와 await 연산자입니다. async 한정자는 메소드나 이벤트 처리기, 태스크, 람다식 등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C# 컴파일러는 이들을 호출하는 코드를 만나면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록 실행 코드를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async 한정자로 메소드나 태스크를 수식하기만 하면 비동기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특히 반환 형식 관련 제약입니다. async로 한정하는 메소드는 반환 형식이 태스크나 태스크 리절트 또는 void여야 합니다. 보통 실행하고 나서 잊어버릴 작업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void로 선언을 하고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메소드는 태스크나 태스크 리절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await 연산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먼저 async로 한정한 void 형식 메소드는 await 연산자가 없어도 비동기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async로 한정한 태스크나 태스크 리절트를 반환하는 메소드나 태스크 람다식은 await를 만나는 곳에서 호출자에게 제어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await 연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기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콜러가 실행이 되면 먼저 1의 흐름을 따라서 문장 1이 실행이 됩니다. 이어서 2를 따라서 my method async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제어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my method async에서는 3을 따라서 문장 2가 실행이 되고 async 람다문을 p 연산자로 하는 await 연산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CLR은 4를 따라서 제어를 호출자인 콜러에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A와 B의 흐름을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async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 async 프로젝트에 보시면 async 키워드가 선언되어 있는 my method async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await 연산자를 사용하는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task.delay는 thread.sleep의 비동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메소드를 보면 콜러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콜러가 호출되면 콘솔 라이트라인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 중간에 my method async가 실행이 되면 이 async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my method async가 호출되면 실행이 되다가 await을 만나면 다시 호출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콜러에 있는 A, B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출되었던 my method async에 있는 CD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콜러 쪽으로 반환이 돼서 이 F가 실행된 다음 await 연산자에서 실행된 태스크 코드의 내용이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my method async에 있는 GH가 출력이 된 결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async await에 대한 동작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19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C# 언어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NET 프레임워크도 비동기 버전 API를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소드 이름 말미에 async가 붙어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 system.iostream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메소드 중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system.io.stream 클래스가 제공하는 read와 write 메소드입니다. 동기 버전 메소드가 있고요. 이렇게 비동기 버전 메소드에는 async라는 키워드가 이제 전미사처럼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의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설명하는 이 두 가지 버전의 코드는 기능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copy sync 메소드는 일단 호출하고 나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거의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앞서 보였던 read와 write 메소드는 구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 copy async 메소드 같은 경우는 실행되는 중간에도 여전히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read async와 write async 같은 경우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async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호출하려면 await이라는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동기 API로 사용하는 요령을 책에 있는 async file IO라는 예제 프로젝트에서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서 실행해 보는 걸로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장 스레드와 태스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장 윈폼으로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직접 예제 코드를 모두 입력해서 실행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